집중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계속한 거죠. 꾸준히 전업으로 꾸준히 6개월 동안 집중을 했던 거고. 그럼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잠자는 시간 빼고 잠들기 전까지도 이 생각만 했죠. 자, 온라인 자동화 수익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특강을 통해서 얻어가는 거, 온라인 자동화 수익에 대한 이해와 승인받는 꿀팁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이번 특강반에 주어지는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이거 시간이 끝나고 나서 뭐 좀 더 이야기 딥하게 하는 시간이 더욱더 클 수 있겠죠. 자, 여러분과 함께 하기까지 질리도록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들어보면, 저는 다양한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마케팅 그것도 이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드센스 수익도 이렇게, 언제였죠 이게? 이거가 이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던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나서 무계획으로, 제가 MBTI P거든요. 그래서 계획 없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에 이제 마스크가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청정구역 검색했을 때 괌이 나와서 이제 괌으로 바로 다다음 날 거 예약하고 나서 갔죠. 가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드센스 키면서 블로그 하고 그러면서 네, 진짜 재밌는 추억을 보내고 왔죠. 선베드에 누워서 이제 수익 들어오는 것까지 보면서, 네, 근데 수익이 너무 안 들어와서 타들어갈 줄 알았어요. 썬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언제 들어오지? 느껴보고 싶은데, 네, 그랬던 적도 있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특별해서 가능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네, 저는 뭐 사회복지사로서 19년도 6월 달에 퇴직을 했었습니다. 보육교사라고 해서 아까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저도 해봤고, 보육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8명과 육아생활을 3년 동안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8시 20분까지 보내고 나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이제 12시쯤에 오면 이제 숙제 검사하고, 네,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러고 아이들 채우고 10시쯤에 되면 이제 10시부터 한두 시까지 포스팅하고 승인글 쓰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막 그러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내가 내 간원도 못 끊는데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했을 때 뭐 먼저 하셨어요? 애드센스를 결심한 계기가 있으시잖아요. 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주체적으로 직장 생활 외에 뭔가 내가 돈을 스스로 벌어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벌어봤던 거. 강의 듣기? 네. 어떤 거? 지금 이 시대에 돈이 벌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서치하는 거. 되게 좋은, 네, 강의를 듣고 서치를 해보고 시장 조사를 해보고 하는 것들 했잖아요. 저는 이제 돈이라는 게 무엇인가 먼저 공부를 해봤어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돈이 뭘까? 돈이 뭘까 먼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근본적인 게 그거부터 생각을 했죠. 근데 돈 버는 공식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있었고, 내가 돈 공부를 많이 못했구나,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몰랐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몰라서 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공식이 따로 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자동화 수익을 이제 파기 시작했던 건데,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 기준은 이제 직장, 사업, 투자 뭐 이렇게만 나눠지죠. 돈을 벌려면 직장을 들어가야 돼, 아니면 사업을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자들의 소득 기준은 또 달랐어요. 부자들은 그렇게 3가지로 나눈 게 아니라 2가지로 크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겐 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다가 아니었구나를 조금씩 깨달아갔던 거죠. 그래서 패시브 인컴이라는 것을 이때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액티브 인컴은 아시는 대로 이제 직접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수익을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동을 해야 나오는 수익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수동적인 수익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패시브 인컴은 이제 별도의 노동 없이 얻는 자동화 수익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는 그런 수익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지나가야 나중에 애드센스를 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맨 처음 앞에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개념을 못 잡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수익만 따라가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한번 짚고 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적인 수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동화 수익을 여러 개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자동화 수익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노동 시간을 많이 들여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자동화 수익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구나 를 시작해서 저는 애드센스를 하면서 마케팅 공부도 하고 사업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였죠. 그냥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화 수익 꼭 만들어야 되는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보면은 부자의 기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의 기준. 패시브 인컴이 큰 거? 일단 경제적인 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거? 좋습니다. 그런 게 딱 맞죠. 근데 저는 이게 딱 맞다고 생각 들었고 약간 와닿았던 거. 뭐 다 맞는 말인데 제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당장 내가 일을 못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자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고 한다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냐 50년을 먹고 살 수 있냐 그 기준이 길면 길수록 부자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브 인컴이 있으면은 이런 기간들이 좁아지는 거고 내가 일 못하면 수익이 끊기니까 그러면은 액티브 인컴, 엔잡 요즘 유행 많잖아요. 그래서 엔잡의 가장 큰 단점은 여기저기 수입이 들어오지만 그게 액티브 인컴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만났다 라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자동화 수익, 패시브 인컴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자로 가는 첫발이 될 수 있다 라는 관점의 차이. 인생은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패시브 인컴, 이제 내가 오늘 일을 안 해도 끊임없이 수익이 들어오는 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화 수익이라는 거죠. 자, 오프라인으로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월세, 주식 배당주,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자본이 필요하다. 그쵸? 뭐 바로 수익이 불가능하다. 내 물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오프라인에선 100만 원 자동화 수익은 최소 1억 이상의 자본이 필요해서 이제 저희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선택해서 이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온라인에서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거는 내 물건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 근데 쇼핑몰을 하게 되면 내 물건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내 물건이 없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이제 오늘 뭔가 수익을 판매를 하거나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커서 저는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 무자본이니까. 네. 온라인에선 땡전 한 푼 없이 매달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종류는 다양한데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다른 사람의 상품을 홍보하고 플랫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방법에서 저희가 패시브 인컴을 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느냐, 나에게 맞는 건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걸 잘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애드센스가 맞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건 온라인 수익화를 할 건데 패시브 인컴,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 그 중에서 나의 상품을 판매해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상품을 내가 홍보해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으로 수익을 낼 것이냐,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수익화에 대한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알겠습니다. 네, 사람을 모은다. 사람을 모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모으는 거는 그 강남 거리에서도 약간 그런 게 다 되는 거잖아요. 가게에서도 내가 사람을 모으면은 무언가를 판매를 하면은 뭐라도 파면 이런 10원 한 장이라도 벌 수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거.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곳에다가 내 존재를 알리는 거. 뭐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브랜딩 같은 게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판매한다? 결국은 사람이죠. 결국 사람. 많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간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저는 온라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드센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 거고. 그래서 강남 길거리가 비싼 이유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으니까, 그 건물이 있으니까 비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강남 건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가 상권이 비쌌던 게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상권 비싼 거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더 수익화에 한 발 나아가는 척도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애드센스나 그런 수익화할 때 이거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까,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동화 수익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동력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 광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다고 하면 좀 더 쉽게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거기 플랫폼에서도 수익을 내고 우리는 만들어진 거를 활용을 하니까 좀 더 쉽게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 플랫폼은 뭐 애드포스트, 그 다음에 애드센스, 제휴 마케팅, 쿠팡 파트너스, 저는 여기 이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조금씩 해보고 있는 단계고, 제휴 마케팅이 아까 얘기한 그 마케팅 사업군에 처음 속했던, 여기서 이제 연습으로 했다가 이제 직접 사업군을 차리게 된 계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서부터 월세를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티스토리에다가 구글을 연동을 해서 이제 저희 이야기로 수익을 얻는 식인 거죠. 그래서 구글, 그러면은 구글은 어떤 회사일까요? 구글은 광고 회사예요. 그럼 네이버나 다음은 어떤 회사일까요? 그 광고 수익이 거의 90% 대반인 거죠. 그 네이버 배너 광고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가면 메인에. 그 1시간에 얼마일까요? 시간대마다 다르긴 한데 최고 피크 타임으로 따졌을 때 1시간에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전 들었어요. 그런 광고 회사인 거죠. 네. 구글 광고 회사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람들을 모은 거죠.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저희가 이 온라인 생태계를 알아야 저희가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본질을 이해하는데 이해해야 저희의 접근 방법이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글은 광고 회사인데 광고 수익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애드센스랑 애드워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이제 애드즈는 광고주가 광고를 등록하는 거죠. 네. 그리고 광고주에게 광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애드센스는 이제 우리가 광고 수익을 받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뢰한 광고를 송출을 해주는 곳이에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애드센스 광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애드센스 광고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구글 애드센스란 무엇일까요? 아는 대로 한번. 구글 애드센스란 광고 상품. 뭐 티스토리에 광고하는 거, 애드센스 광고하는 거, 그냥 내가 가진 웹사이트면 어디든지 광고 게재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 많이 드리는 게, 우리는 티스토리 하는 게 아니라 애드센스를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웹사이트 어디든지, 근데 우리가 웹사이트가 없으니까 티스토리 블로그라는 데다가 활용을 해서 이제 광고를 넣고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게재하고 구글에게 광고비를 받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웹사이트 티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뭐 워드프레스라든가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이라면 뭐든지 구글에게 광고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애드센스를 하면서 이 티스토리에 갇히지 않고 가는 거는 이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고주가 광고 의뢰를 해요. 그러면은 구글 애드즈에서 이제 광고를 구글은 이제 광고를 해줄 때가 필요하잖아요. 광고주가 준 게. 그러면 이거를 광고를 넘겨줘요. 그러면은 이걸 애드센스에서 저희가 광고를 송출할 때를 찾아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블로거로서 아니면 웹사이트를 가진 주인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광고 매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적어놓은 거죠. 그럼 블로그에다가 우리 광고 여기다가 띄워줄게. 대신에 광고 수익을 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고 결과를 넘겨준 다음에 이제 광고주는 광고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광고 수익을 얻고, 광고주는 광고를 하면서 수익을 얻고, 구글은 중간에서 어떤 걸 얻어갈까? 그렇죠. 커미션을 얻고. 그래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광고주가 만약에 1,000원을 썼다고 하면은 저희에게 700원이 들어오는 거죠. 약 97%, 96%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센스의 수익 구조는 클릭당 단가로 저희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광고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광고를 클릭했을 때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의 관심사에 맞춰서 광고가 자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광고를 중간중간에 글 중간에 넣어두면은 관심사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육아에 대해서 했다면 뭐 유모차 같은 거 검색을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관심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광고가 자동으로 뜨면서 이제 수익을 얻어가는 거죠. 클릭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신발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신발에 대해 관심 많아요. 신발을 검색하다가 갑자기 뭐 심부름으로 육아에 대한 걸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분에게는 신발에 대한 게 뜨게 되는 거죠. 신발에 대해 관심 있던 사람이니까. 보는 사람의 알고리즘에 맞춘 광고가 뜬다라는 네, 거죠? 맞아요. 맞춤으로 뜨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을 내기 쉬운 구조인 거죠. 네. 구글에서 알아서 맞춰. 알아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관심사를 알 수 없다면 포스팅 주제와 관련된 광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스팅 관련된 주제를 쓴다고 하면은 검색해서 들어왔을 거니까 그러면은 유모차를 검색해서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여기에 맞춰서 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옛날에는 뭐 저희가 광고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서 많이 했을까요? 큰 매체에서만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할 때도 저희는 영업을 해야 됐죠. 우리 광고 하고 싶어요 라고 영업을 했어야 되는 것들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구글에서 다 영업을 다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더욱더 수익을 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대가 변했죠. 이제는 이제 우리도 웹사이트로 쉽게 광고 매체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웹사이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자신만의 무기가 돼서 그걸로 만드셔도 돼요. 저도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해보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티스토리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이 시작을 했고 티스토리라는 것을 접근해서 이제 글도 써보고 연습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보고 하면서 아 이제 티스토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깨닫게 되면서 저도 계속 테스트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인 거죠. 관심 있는 주제를 처음엔 티스토리 블로그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만의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써놓는 거죠. 네이버는 왜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코드가 필요해. 애드센스를 하려면. 이 HTML 코드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이 광고 코드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하진 않아요. 네이버랑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는 광고 게재가 불가능하고 티스토리는 가입 후에 구글에 광고 게재 승인 요청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고 광고 수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분리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티스토리 블로그와 애드센스랑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티스토리는 카카오 거고 애드센스는 구글 거고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거고 그렇다면 나중에 어느 편에 써야 되느냐 했을 때 티스토리 블로그 편에 쓰는 게 아니라 구글 애드센스 편에 써야 되는 거예요. 티스토리는 언제든지 뭔가 사라져도 애드센스 구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애드센스는 안 없어지니까 저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을 주는 건 애드센스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검색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안 계시죠? 저 오늘 오면서도 검색을 많이 했는데 검색 되게 많이 하시죠? 우리는 궁금하면 먼저 검색을 하게 된다. 온라인 검색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약 9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호모 서치엔스의 탄생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검색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매일 검색하는 곳은 뭘까요? 매일 검색하는 곳은 네,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그쵸?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사람이 많은 곳은 뭐다? 다음, 네이버, 구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저희는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것들, 이 트래픽, 방문자를 통해서 티스토리와 애드센스 연동하고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티스토리에다 글을 작성한 다음에 다음, 네이버, 뭐 구글에다가 노출을 하고 이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온라인 수익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애드센스이자 티스토리 블로그의 첫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티스토리 블로그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가입 안 하셨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가볍게 티스토리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초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초대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제 카카오 계정으로 티스토리 시작하기 버튼 클릭하고 카카오 계정으로 하면 돼요. 카카오톡 계정이 아니라 카카오 계정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기 한 다음에 카카오 계정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이제 위에 밑에 땡땡땡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설정에 들어가면은 계정이 있어요. 개인 및 보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계정을 카카오 계정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구글 계정 같은 거 하나 새로 만드셔가지고 이건 티스토리랑 애드센스용으로만 새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카카오 계정은 무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무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카카오톡 계정이 아니라 카카오 계정이기 때문에 카카오 계정은 그쵸?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냥 구글 이메일 새로 무한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구글 이메일 새로 하나 만드셔서 티스토리 계정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카카오 계정 만들고 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또 올려둔 글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300개, 300개였나? 500개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였어요. 300개요? 계정이 300개예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블로그 개수가 300개? 네. 아, 300개에서 주제별로? 500개 정도. 주제별로? 일단 테스트용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이게 뭔가 왜 상단에 뜨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저품질이 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금융 관련된 걸 쓰지 말라는데 진짜인지 궁금하고 하니까 직접 해본 거예요. 카더라와 제가 해본 거는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직접 해본 거죠. 그 영상에 보시면 호랭님이라는 뭔가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티스토리 이제 로그인 하면은 바로 약간 동의한 다음에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고 그 주소 때문에 고민하시고 닉네임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자기만의 블로그 이름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 블로그 주소는 수정은 불가능해요. 다만 뭐 도메인이라는 걸 사면은 수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블로그 주소 같은 거는 저희가 네이버나 뭐 다음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마음대로 적어주셔도 돼요. 만약에 자신만의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도메인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가닉의 꿀팁 블로그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건 수정이 가능하고 블로그 주소는 honey-info 했을 때 그쵸? honeyinfo.tstory.com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중간에다 하이픈 넣으면은 원하는 주소를 좀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honeyinfo라고 하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데 하이픈을 넣으면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뜻의 그런 걸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이픈을 많이 넣는 편이에요. 저희 캐시트리 사이트도 보면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스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스킨을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받으시지 않았죠? 아직 없으시죠? 좋아요. 그거를 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게 있는데 기본 스킨에서 조금씩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티스토리는 이렇게 가볍게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총 5개 중에 4개를 더 운영할 수가 있고 이제 블로그 개설은 만약에 지웠을 때는 9개, 총 10개까지 만들었다가 지웠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애드센스 가입하는 방법도 쉬워요. 요즘은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놨는데 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그냥 웹사이트를 넣어야 되는데 웹사이트가 저희가 애드센스 먼저 하면 아직 사이트가 없다라고 체크하고 들어가야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나 도메인을 만들고 나서 했다면 웹사이트에다가 주소를 넣고 그냥 애드센스 국가 지역 선택하신 다음에 시작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애드센스 여기서부터 정보를 입력하고 사이트를 연결해서 애드센스랑 티스토리 블로그랑 연동을 시켜주는 거죠. 자, 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도시 주소 이런 거는 택배 받듯이 실제로 저희가 우편을 하나 받아야 돼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이제 핀 번호가 안 오게 돼서 나중에 계정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 인증된 구글 이메일. 저희 실명 인증이라고 하는 건 뭐 핸드폰 인증 그런 것보다는 구글 계정에 들어가시면은 생년월일이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미성년자는 안 되니까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네. 거주지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티스토리 만들었고 애드센스를 가입을 하셨다면 연동을 해야 되는데 사이트 연결 버튼을 시작하기를 클릭하셔서 이제 티스토리 검토 요청을 하면 됩니다. 티스토리로 이동하셔서 이제 티스토리에다가 블로그 관리의 통계 및 수익 탭 클릭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밑에 애드센스, 테이블, 템핑, 뭐 카카오 애드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애드센스를 클릭한 다음에 연동하기 버튼으로 이제 클릭해서 해주시면 돼요. 연동하기 버튼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냥 구글 로그인 버튼만 누르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봅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애드센스 데이터를 티스토리한테 넘겨주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액세스는 전부 요청을 주고 나서 계속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떠 있던 게 상세 보기 버튼으로 클릭할 수 있도록 뜹니다. 그러면 잘 연동이 된 거예요. 연동하기 상세 보기 버튼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나오면서 연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연동하는 과정이 저희가 사이트 가능해 여부 검토 중이라고 떠요. 연동을 하면은 이게 승인 받는 과정인 거예요. 승인 검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사이트에다가 광고할 건데 한번 검토해줘 라고 요청하는 거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해보셔도 돼요. 처음부터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글을 쓰고 나서 해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2주일 정도 걸리니까 아싸리 검토 요청 해놓고 이제 오기 전에 글을 열심히 써놓는 거죠. 시간은 금이니까요. 네, 그쵸. 그러고 이렇게 넣어두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기만의 행동을 만들어 놓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번은 넣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 이게 운도 있어요. 약간 복불복이고 시기도 있어서 글 8개만으로도 승인이 될 수도 있고 글 50개를 썼는데 그때쯤에서야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의 복불복도 있어서 다만 어느 정도 승인을 잘 받기 위한 그런 틀은 있다. 그 틀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구글 애드센스 승인 받는 방법. 구글 애드봇이라고 불릴 정도로 처음엔 어렵다고 느끼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승인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승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게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신발 팔 건데 이거 팔아줘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구글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승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2000자 이상, 맞춤법 틀리면 감점이고 최소 20개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구글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해보고 수강생분들을 보면서 저도 승인 한 5-6번 정도 받아왔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정도 돼야지 승인을 잘 받구나 라는 그런 기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 저만의 해답 같은 거죠. 저는 실제로 승인 받을 때 이렇게 글만 쭈루루 썼었어요. 이건 근데 옛날 방식이 됐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렇게 해도 승인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글만 쭉 쓰는 거죠. 아, 사진을 안 넣고? 네, 사진 넣는 시간에 글자 수를 더 채우자 라고 했던 전략으로 저는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글 쓰고 쭉 이렇게만 글 쓴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되긴 해요. 다만 이렇게 해도 되고 방향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승인 받았다는 분도 있고요. 단락을 나눠서 하는 거. 분도 단락을 나누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거는 옛날 방식이 조금씩 돼가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신경 쓰면은 이렇게까지만 해도 승인이 된다. 근데 좀 더 신경 쓰면 당연히 승인이 더 잘 될 수 있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글자 수는 사람인 글자 수 3개나 네이버에 글자 수 3개라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포스팅 후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공백 제외로 2000자 이상을 적어주셔야 돼요. 공백 포함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저 글의 내용? 그런 것도 있고요. 키워드나 뭐 그런 카테고리를 잘 맞춘다든가 일괄성이 좀 더 중요해요. 네. 하나의 주제로 한 가지를 쭉 꾸준히 써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승인받은 계정인데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심리학이라고 최근에 승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글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 줄 정도 넣어주고 사진 넣어주고 단락 나눠주고 이런 폼으로 하는 거죠. 자, 블로그 설명 이거 뭐라고 적으셨나요? 길게 썼어요? 여기에다 블로그 설명을 적으면은 이 블로그 사이트가 어떤 건지 이렇게 뜨게 돼요. 이렇게 디스크립션이라고 뜨면서 콘텐츠 하는데 심리학에 대해 적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블로그 설명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심리학이라고 적었으니까 심리학이라고 저는 키워드를 넣어준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승인을 받고 나서 수익글을 쓴다고 했을 때 육아라고 하면 육아 관련된 거 뭐 이런 키워드들을 블로그 설명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비어있으면은 로봇이 봤을 때 아 여기 뭐 하는 사이트지? 뭐 어떤 걸 노출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범주를 적는 게 나아요. 큰
범주를 그냥 깔끔하게 넣는. 네네네. 심리학이란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승인을 받을 때는 큰 범주로 써야지 글감이 많고, 수익글을 적을 때도 약간 큰 범주로, 주식보다는 금융이 낫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렌트 린스보다는 뭐 자동차 리스. 뭐 이런 식으로. 범주 적을 필요가 없어. 네네네네. 한두 개 정도는 그런 거죠. 내가 좀 더 밀고 싶은 콘텐츠나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좀 넣어주는 거죠, 같이. 큰 범주를 적고 좀 더 밀고 싶다. 육아 중에 난 유모차를 좀 더 밀고 싶어. 라고 하면 유모차도 하나 같이 적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저건 바꿀 수 있어. 네, 바꿀 수 있어요. 네, 한번 적용되고 나서 로봇이 한번 긁어오면 이 코드를 한번 싹 다 가져가요. 그럼 아, 여기 원래 이런 데였지 했는데 뭔가 바뀌었네? 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포스팅 제목도 잘 써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적으니까 심리학이란 키워드를 꼭 넣어주는 거예요. 심리학, 여기도 첫 줄에도 심리학. 이렇게 식으로 심리학. 여기가 누가 봐도 심리학이라는 걸 하는 데죠. 로봇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코드들로만 봐요.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코드에도 심리학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남는 거죠. 심리학.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일관성을 보고 상위 노출에도 유용해지는 거고, 승인을 받을 때 여기는 전문적으로 꾸준히 쓰는 데구나 라는 게 어필이 돼서 좀 더 승인을 잘 받게 되는 거죠. 이 첫 줄 여기 있잖아요. 심리학은 인간 행동이라고 적고 쭈루루 있는 게 또 이 포스팅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이 디스크립션이 들어가요. 설명. 근데 이 설명은 티스토리는 첫 줄에 있는 게 들어갑니다. 심리학은 인간 행동. 이게 설명. 이 포스팅은 어떤 내용이야 라는 거를 여기 적힐 때 심리학은 뭐뭐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첫 줄에다가 키워드를 하나 꼭 넣어야 된다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런 거죠. 여기선 심리학은 인간 행동이라고 했으니까 심리학 인간 행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이 또 나중에 어떻게 잡히냐, 이거는 약간 SEO 검색 엔진 최적화 상단 노출 비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희 검색 결과 있잖아요. 그럼 검색을 하나 해보면은 제목이 뜨고 밑에 이렇게 설명 뜨잖아요. 짧게 2줄, 3줄 정도. 그게 이거 잡히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단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로봇이 봤을 때 일관성이 있는 주제로 인식이 되면서 승인을 잘 받게 된다라는 점인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봤어요. 막 직접 까보기도 하고 저건 어떻게 잡히는 건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대체 텍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에다가 넣는 건데, 여기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생리심리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Alt라는 게 또 잡혀요. 이 그림에다가 이 그림은 뭐에 관련된 거야 라고 로봇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로봇한테 알려주는 거야 했을 때 이 생리심리학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도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사진에다가. 원래 대체 텍스트는 그거예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그림이 못 보니까 이 그림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로봇도 못 보잖아요, 그림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어떤 사진인지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Alt 텍스트라고 해서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클릭해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 대체 텍스트 삽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넣는 거죠. 이 사진이 어느 사진이야 라고 로봇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일관성이 있어 보이니까 더욱더 좋은 거죠. 그냥 입력 안 하면 이제 상단 노출에서 좀 밀리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저희가 직접 코드로 막 넣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편해졌죠. 승인이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애드센스 시작한 후에 어느 정도 수익 변화가 있는지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저는 이제 19년도 6월 달에 월 100만 원 자동화 수익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1월 달부터 했던 거죠. 1월 달에 승인을 받았어요. 네, 18년도 12월 달쯤에 승인글을 써가지고 1월 달쯤에 이제 승인을 받고 6개월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고 강의 같은 것도 막 들어보려고 하고, 근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막 주워들었죠. 막 유튜브 맨날 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메일도 보내보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월 6개월 동안 월 100만 원 정도 자동화 수익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었었어요. 중간에 좀 생략이 됐는데 7월 달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러고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만두고 열심히 했죠. 그때 퇴사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해도 7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고, 근데 이거를 그런 거죠. 제가 나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면 더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고,
자동화 수익은 안 됐으니까 계속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이 자동화 수익을 만들었다는 거 하나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여러 개 만들면서 그때보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과거에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면 현재는 포스팅 하나가 자동화 수익 $1000를 벌어다 주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실제로 제가 처음에 쓴 글이 아직까지도 수익을 조금씩 가져다 주고 있어요. 지금 총 3년짜리 치면은 $1000는 훨씬 넘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기까지 누구나 처음은 있다. 오늘 이제 막 계정을 만들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이제 승인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도 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시기가 있었던 거죠. 똑같이 누구나 저도 승인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19년도 12월 27일 날에 첫 수익이 났어요. 첫 수익이 났을 때가 있고, $0.01. 이걸 보고 와, 진짜 뭔가 되네, 신기하네,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꼈고. 네.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쭉 그러면은 쭉 있다가 6개월 후에가 요쯤일 거예요. 네. 저 올라간 게 100만 원 정도. 네네네네. 근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툭 튀고 툭 튀고 툭 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 느낌? 지금 이 계단식인 거죠. 1년 안에 저 정도. 네네네. 집중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계속한 거죠. 꾸준히. 전업으로 꾸준히 6개월 동안 집중을 했던 거고. 그럼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잠자는 시간 빼고 잠들기 전까지도 이 생각만 했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안 했어요 이러면 사기고.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야지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요. 노력은 필수, 불가피한 거고, 여러분 진짜 원한다고 하면은, 근데 꼭 항상 얘기하는 건 이게 꼭 애드센스가 답은 아닐 수 있다. 여러분들의 성장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 안에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좀 더 한 발씩 한 발씩 선한 부자가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모토인 것 뿐이다. 그 중에 저는 소개시켜드리는 툴로 애드센스를 선택한 것 뿐이고,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인생을 가장 변화를 많이 맞은 거니까.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12월 달쯤에 300만 원, 그러고 나서 중간 과정 없이 갑자기 바로 막 45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게 그냥 지금까지 막 현타가 올 때 있어요. 현타라고 하죠. 막 그런 것들이 올 때가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꼭 보상 받으니까 나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 재산 2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이 노트북을 샀었죠. 중고 노트북. 키보드 저렇게 막 뜯어지는 거. 네, 이거 2010년도 때 만들어진 LG 매장에서 디스플레이용으로 그래서 고객분들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19년도에 사가지고 18년도에 사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죠. 저런 걸 쓰고 다녔어요. 당신이 이뤄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런 것들을 이제 붙여놓고 보면서 맨날 되새긴 거죠. 고아원 출신의 신용불량자에 저런 식의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 노트북 하나로 그냥 그렇게 집요하게 네, 하시는 집요하게 한 거죠. 책상도 없어요. 저렇게 하고 반지하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제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거. 저도 똑같이 시작할 때 딱 한 명을 봐놨어요.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 약간 도끼에 차서 약간 저 새끼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저 새끼가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 새끼가 돼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밥 세끼 먹고 똑같이 자고 하는데 뭐 차이라고 하면은 먼저 시작했다는 것 뿐밖에 없어요. 먼저 시작했고 놓지 않았다는 점, 그거 하나니까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부자는 모두가 될 수 없어도 누구나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모두 부자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부자가 아니죠. 그냥 평균 소득이 다 올라간 것 뿐이니까.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저도 많이 힘들 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늘 오신 두 분께서도 이제 인연이 돼서 함께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커뮤니티에서 자주 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면은 이제 서로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끌어주고 지칠 때마다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정보가 4명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정보를 나 자신이 하나만 알아도 4개를 알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저는 선한부자 오가닉이라는 채널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SEO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SEO 이 검색엔진 최적화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는 이제 검색엔진 최적화, 즉 검색엔진에 좀 찾기 쉽도록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기 쉽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SEO라고 해요. 그냥 SEO라고 하면은
서치 엔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웹문서 최적화, 웹사이트 최적화 등으로 저희가 불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좀 쉽게 풀었으면 어려워. 이게 웹사이트 최적화가 뭐고 뭐 웹문서는 뭐고 하는데 그냥 쉽게 풀었으면은 검색 엔진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다음에다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SEO라고 부르는 거고, 구글에다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 SEO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SEO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로직이라도 부르기도 하죠. 이제 로직에 맞춰서 글을 쓴다, 그런 것들을 다 SEO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출을 원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SEO에 맞춰서 작성을 하거나 좀 SEO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노출이 많아지니까 이제 방문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나서 방문자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질까요? 수익이. 그쵸, 수익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어느 포털 사이트에 SEO에 맞춰서 작성하면 좋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디 쪽으로 추천을 하고 싶나요? 어느 쪽으로? 그쵸. 아, 네,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구글 SEO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검색 엔진이 구글 SEO를 많이 따라가요. 처음에는 다음 같은 경우에 되게 낙후되어 있다가 지금 네이버를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이 네이버가 따라가는 거는 이제 구글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네이버 내에서도 스니펫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스니펫이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네이버만 노출이 되던 게 그런 걸 풀어주면서 이제 티스토리나 웹사이트들도 많이 노출을 해주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EO에 맞춰서 쓰니까 구글에다가만 노출을 했는데 오히려 네이버까지 노출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어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구글 SEO 따라서 하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검색량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작년에 포털 사이트 점유율을 본다고 하면은 자, 구글이 38% 정도 되었어요. 되게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데 2년 만에 지금 급격하게 따라오고 있고, 그걸 네이버도 지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이버는 구글의 로직에 맞춰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거고, SEO에 맞춰서 그렇게 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노출을 원한다 그러면은 구글 SEO만 공부를 해도 네이버에는 약간 보너스처럼 느껴지도록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SEO를 적용하고 나서 변화의 과정, 이 어떻게 적용하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골치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골치 아픈 거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그런 거랑 이게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뜨는 거야?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포기하고 약간 낙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날은 떴는데 유입은 없고 약간 그런 것들. 떴다고 하는데 뭐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건데, 이 변화를 되는 모습을 보면은 아, 내가 지금부터 했을 때 어느 정도 후에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19년도 7월 달부터 SEO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제가 퇴사를 19년도 6월 달에 해서 다음만으로는 월 1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까지는 수익 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요즘 구글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SEO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랬을 때 19년도 7월 달에 일간 방문자 수가 이 정도 됐어요. 네이버, 다음에서 10,000명 정도 들은 거예요, 한 달에. 그리고 나서 구글이 저 정도 된 거예요. 저 월간이죠? 네, 월간이요. 네, 월간 7월 달에. 얼마나 7월 달에. 네? 얼마나 썼었어요? 이때요? 이때 글 많이 안 썼어요. 카카오톡에서 유입이 많네. 카카오톡도 2,000명이나 되네. 네네네.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수익이 7월 달에가 70만 원 정도였던 거죠. 일단은 다음에서 검색이 많았는데 이때부터 SEO라는 존재를 알았고, 그럼 구글 SEO를 공부를 하자 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8월 달,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네이버 검색이랑 구글 검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더 지났어요. 9월 달쯤 됐을 때 이제 네이버로 많이 들어왔죠. 하시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 검색이 아직 없는데, 그리고 나서 또 3개월 정도가 또 지났어요. 열심히 구글 노출에 맞춰서, 로직에 맞춰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네이버 검색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맞아요. 저품질 됐어요. 반대로 구글 SEO나 네이버 SEO에 맞춰서 쓰면은 다음에서 저품질이 돼요. 로직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저품질이에요. 그러면서 또 1년이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만 이제 19,000명 정도 한 달에, 다음 검색을 했을 때 10,000명이었는데 한 달에 지금 또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타 유입도 보면은 이건 약간 꿀팁인데,
네, 기타에 보면은 내부 링크, 전면 광고 같은 걸 이때부터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SEO적으로 보면 내부 링크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 블로그 안에서 계속 놀게 하다 보니까 기타 유입이 저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지금도 네, 구글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티스토리는 구글로 노출이 되고 네이버로 노출이 되는데 순서를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다음에서 노출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네이버로 먼저 가고요. 네이버에서 노출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구글로 가요. 근데 네이버를 안 거치고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종착지는 구글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음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은 기운 빠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먼저 해보시면서 티스토리가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네, 다음 노출이 한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네, 이따가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구글에 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구글 SEO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구글 SEO에 맞춰서 사이트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포스팅 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블로그가 SEO에 맞춰서 이제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티스토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그 한계 안에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사이트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의 노출 방법은 일단 필수로 구글에다가 사이트 등록을 해야겠죠. 검색 엔진 등록 다 하셨죠? 네, 좋습니다. 구글에다 사이트 등록하는 건 구글 서치 콘솔에다가 하는 거고요. 내 사이트가 있는지 먼저 알려줘야 로봇이 방문하고 탐색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진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 하시고 이제 색인 요청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빨리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글 SEO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온페이지 SEO와 오프페이지 SEO라고 있어요. 자, 온페이지 SEO는 이제 사이트 안쪽에다가 하는 SEO예요. 말 그대로 안쪽에 페이지에다가 SEO를 한다라는 말이고 어떤 게 있느냐? 포스팅 시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트 이 블로그 구조에 맞춰서 적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고 반대로 오프페이지 SEO는 말 그대로 밖에서 말고 밖에서 하는 SEO고 사이트 밖에서 하는 SEO고 체류 시간이나 외부 링크, 검색어로 어떻게 들어왔는가로 이런 SEO가 측정이 됩니다. 200개 정도가 있어요. 이런 구글 SEO에 맞춰서 쓰는 게 대략적으로. 근데 200개지만 그 중에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200개를 다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200개가 넘는다라고만 알았지 뭐가 있다라고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구글 SEO 노출을 노릴 때 꼭 했던 거 일단 필수로 5가지만 먼저 뽑아봤는데요. 일단은 HTTPS 이거 보안이죠. 웹사이트 접속 시 보안에 취약하면 이제 SEO에서 엄청난 감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HTTPS 설정을 꼭 해야 되는데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자동으로 해주지만 나중에 워드프레스 같은 걸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를 비용을 주고서라도 해야 돼요.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꼭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HTTP만 나온다고 하면 보안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고 HTTPS라고 하면은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페이지 스피드라고 있어요. 페이지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내 페이지가 얼마 만에 로딩이 되는가 그리고 이 들어왔을 때 정보가 얼마나 빨리 보이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플러스 8위의 민족이죠. 그래서 구글도 이 8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유저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해요. 구글이 유저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잡아둬야 돼요.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오늘 2023년인데도 2009년대께 나온다? 그러면은 딴 데로 이동을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유저 입장을 생각해서 편리성, 그 다음에 뭐 사이트 검색했을 때 정확도 그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이트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유저가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꼭 지켜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번외로 또 꿀팁이 나왔는데 최신성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구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수정을 하면 안 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글 작성 날짜로만 봤을 때는 그냥 오늘 작성 날짜, 어제 작성 날짜로만 보이는데 이 소스 코드를 까보는 게 있어요. 페이지 소스 코드라는 게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해서 페이지 소스 코드라는 걸 보면은 데이, 날짜가 있어요. 언제 썼는지, 언제 수정했는지 그런 것까지 구글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면은 이제 자 유튜브나 어디서 관리만 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수정, 발행 해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날짜도 바꾸시나요? 네. 아, 네. 이거 완전 유료에서 얘기하던 거긴 한데, 네, 오늘 얘기 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하고 이제 최신성으로 유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았을 때 그런 거죠. 아까 다음에서 저품질이 걸리는 이유가 수정을 자주 하니까. 근데 다음에선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어딜 가져갈 거냐,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다음 노출하다가 그 다음에 구글로 넘어가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이트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도 중요하죠. 이 내 사이트가 느린지 아닌지. 내가 직접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내 사이트니까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들어갔을 때는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피드 인사이트 툴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로그인 주소를 넣고 돌리면은 이제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느린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어떤 건지 알고 하면은 이제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았을 때 FCP는 이제 가장 빨리 콘텐츠가 표시되는 지표예요. 너가 이제 딱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콘텐츠가 가장 눈앞에 빨리 보이는가. 그러면은 뭔가 로딩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저희 것처럼 아까 딱 했는데 아무것도 안 뜨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로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탈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수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LCP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콘텐츠가 표시되는 시간이에요. 썸네일 같은 게 저희가 가장 큰 콘텐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표시되는 시간인데 큰 콘텐츠가 빨리 표시되면 빨리 표시될수록 좋은데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거든요. 그러면 썸네일이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더욱더 좋을 수가 있겠죠. 왜냐, 더 빨리 뜨니까. 로딩이 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위에다 넣는 게 있고요. 콘텐츠 레이아웃이 밀리는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 CLS라고 했을 때 저희 지금 강의안이 없는데 지금 다 얘기를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CLS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레이아웃이 밀리는 지표라고 해서 이제 저희 반응형 광고 같은 거 많이 넣으면 이 지표가 안 좋게 됩니다. 왜 그러냐? 고정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300에 250이라는 정확한 사이즈 고정으로 크기를 지정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저희도 예전에 뭐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읽고 있는데 갑자기 글이 밀리는 경험 한 번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안 좋은 유저 경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라. 지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수정하면은 더욱더 SEO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광고 반대로 이제 어느 크기에서 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다 뜨고 나서 뜹니다. 그래서 처음엔 접혀 있다가 글이 뜨고 나서 광고가 이렇게 펴지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글들은 밀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반응형 광고 같은 걸 넣을 거다 하고 하면은 위쪽보다 밑에 쪽에다 넣는 게 좋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서론에다가 서론이 끝나고 광고가 하나 들어갈 때는 반응형을 넣어줘요. 그래야 안 밀리니까. 네. 클릭률이 위에서 높은데 거기다가 반응형 광고를 넣자니 그러면 SEO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생각한 건 저는 이 300에 250 사이즈를 맨 위 서론에다가 넣는다 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틀을 짜놓고 그랬어요. 고정형을요? 네, 고정형을요. 반응형이 마셔가지고. 네, 서론 밑에. 아 밑에. 네, 저희 있으면은 제목, 그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광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론 다음에 광고에다가 이제 고정. 네, 고정형을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는 H 태그예요. H 태그인데 이 H 태그는 말 그대로 헤딩 태그라고 합니다. 블로그를 구성하는 단락이에요. 사이트의 뼈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포스팅, 티스토리에서 포스팅을 할 때는 이 제목, 저 부분을 많이 씁니다. 포스팅 할 땐 저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뼈대의 기본 구성은 H1에서 H4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포스팅 내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사이트에 대한 구성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H1부터 H4까지 우리가 포스팅을 글을 쓸 때 어떤 태그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SEO 점수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H1으로 블로그 이름을 쳤다? 그러면은 H2에서는 포스팅 제목으로 써줘야 돼요. 만약에 H1이라는 걸로 포스팅 제목도 같이 썼다 그러면은 충돌이 되기 때문에 SEO적인 점수가 깎이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니까 이렇게 식으로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H1이 저거 맨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2가 제목인 거고 그 다음에 H3가 포스팅 중간에 있는 포스팅 단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H3 저기 밑에 있는 단락을 하나 더 나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뭘 넣어야 될까요?
네, H4를 넣어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단락을 많이 나눴다 그러면은 그때는 H3를 넣어줘야 돼요. H3는 여기서 보면은 제목 2번인가 그럴 거예요. 제목 2번인가요? 제목 2번이 아마 H3 맞아요. 네, H3죠. H3로 그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제목 2만 씁니다. 그래서 글 쓸 때는. 근데 블로그 제목이 이거 1을 H1이에요. 아예 안 쓰세요? 제목 1은 이제 사이트 구성에서 쓰죠. 블로그 구성에서. 그러면 그거는 스킨 편집에 들어가셔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오가닉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SE에 맞춰서. 쓰고 있어요, 오가닉. 네네네. 이것저것 다 쓰다가 써봤는데. 네. 오. 그래서 저는 SEO를 알고 그 스킨을 만든 거예요. 최대한 노출이 빨리 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파비콘이에요. 파비콘 다들 아시죠? 이제 파비콘을 이제 만들어서 꼭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유령 사이트로 인식을 해가지고, 유령 사이트는 너네 관리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티스토리는 만들면 티스토리 로고가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감점은 없을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넣는 것이 더욱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꼭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파비콘 만드는 건 다들 미리 캠퍼스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제작하고 파비콘 만드는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파비콘 만드는 사이트는 여기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까먹는 게 이거예요. 블로그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저는 하는 게 이 파비콘을 항상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만약에 만들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깜장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카메라 찍어서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그냥 올려버려요.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로봇은 이 파비콘의 그림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만 알아보고 점수만 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사이트 디스크립션인데,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뭐냐? 설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로봇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나 여기다가 앞으로 어떤 글을 쓸 거야. 아, 이 사이트, 이 블로그는 뭐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적힐 거야 라는 거를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넣어줍니다. 만약에 이 디스크립션이 없다고 하면 설명에 비어있는 사이트는 또 유령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네 사이트 만들었는데 너네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구글 로봇은 어떻게 어느 키워드에 노출을 시켜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O적으로도 안 좋고 노출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리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좋지 않은 사이트고 노출이 안 돼서 또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 노출을 빨리 올리고 싶다고 하면은 이 디스크립션 꼭 쓰시고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을 다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디스크립션, 티스토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시면 블로그 설명란이 있어요. 이 설명란에다가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누구의 블로그입니다. 무슨 건강한 행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라고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쓸 주제에 맞춰서 키워드를 적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부 정책이나 금융 관련된 걸 썼다 했죠. 그래서 저는 LH 전세자금 같은 대출 그런 걸 썼기 때문에 그런 LH 전세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콤마를 찍어줬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디스크립션에 키워드로 잡혀서 더욱더 노출이 잘 되었고요. 예시를 넣었어요. 예시를 들자면 그런 거고, 좀 큰 주제, 카테고리화 되는 걸로 넣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었으니까 약간 정부 정책 전세자금 대출 약간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정부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죠. 그리고 이거는 꼭 띄우고 싶다는 키워드는 그거는 넣었어요. 그냥 아싸리 그 메인 키워드로. 그러면은 그런 건 더욱 잘 뜨긴 하더라고요. 자, 블로그 관리에다가 설명란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블로그에 여기 블로그 설명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승인을 받을 때도 유효해요.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 적으면 심리학에 대해 적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죠. 그리고 블로그 이름, 닉네임도 다 항상 키워드를 넣어줬어요. 그래야 더 잘 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블로그 이름까지도 그거에 맞는 주제로 넣어주니까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블로그 이름을 저는 뭐 정부 지원 신청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거, 아니면 소상공인 뭐 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하나의 블로그에다 하나만 적어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은 어디에 적용되는지 모르잖아요. 또 헷갈려요. 이게 잘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F12를 버튼을 눌러봐요. 블로그 메인 화면에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메타 네임 해서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콘텐츠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로봇이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그 키워드들이 쭈루루 들어가 있다? 그럼 더욱더 좋겠죠. 제가 이거 끝나고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뭘 잘못했는지 안 뜬 이유를 보이네.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이트 디스크립션을 워드프레스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은 좀 어려워요. 메타 디스크립션을 아까 그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플러그인을 통해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네, 일단은 그러면 만약에 저는 티스토리 해야 돼요, 워드프레스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VS 구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나 똑같다. 단지 이 애드센스를 하는 툴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티스토리를 한다, 워드프레스를 한다가 아니라 애드센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티스토리에서 100만 원 하고 워드프레스에다가 SEO 입혀서 100만 원 하고 그러면은 월 200만 원의 자동화 수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열리는 돈나무, 이 캐시트리 나무를 하나씩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EO는 장기적이에요. 그래서 빨리 할수록 좋고 미루면 미룰수록 수익은 미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기하지 않으면은 확실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SEO의 가장 좋은 점은 자동화 수익. 내가 하지 않아도 검색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챗GPT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럼 검색 안 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검색 결과를 끌고 와서 출처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검색량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SEO적으로도 함께 공부를 해두시면은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구글 SEO 강의 들었는데 이제 SEO를 어떻게 해야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될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정말 아낌없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오늘 집에 가서 알려주신 내용대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블로그 한번 봐주고 그러신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오가닉님 유튜브 영상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배우신 것 중에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우선 구글 SEO에서 이제 좀 지켜야 되는 200가지 중에 이제 오광닉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5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5가지 다 잘 기억에 남고 블로그 체크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체크하는 게 확실히 다르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많이 달랐던 게 저는 좀 많은 정보를 줘야 되고 조금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만 있었는데 제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길게 쓰다 보니까 모바일로 볼 때 잘 안 보였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광고도 저는 좀 많이 달면은 너무 지저분해 보일까봐 조금 덜 달았는데 오히려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광고를 조금 더 달아야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